편리한 세상이 됐다는 거는 판단력이 마비되고 바보상자에 끌려들어가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공영방송보다도 오히려 이런 유튜브가 영향력이 훨씬 세졌어요. 알고리즘을 믿는 시대가 온 거는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앞으로는 이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잃어서 얻는 새로운 형태의 가난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긴다면 믿겨지십니까? 안녕하세요. MC 김경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지갑을 구하러 온 지갑구조대 구조대원으로 홍익희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요즘은 정말 추천, 자동 결제, 자동 이체, 또 자동 투자까지 뭐든 다 알아서 해줍니다. 이렇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한마디로 그렇게 편리한 세상이 됐다는 거는 판단력이 마비되고 바보상자에 끌려들어가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즉 우리가 이렇게 TV나 유튜브 이런 식으로 가면은 독서 같은 걸 이제 덜 하게 돼요. 독서라는 건 자기 힘을 들여서 텍스트를 읽어내서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에 반해서 TV 같은 거는 주어진 영상을 그대로 이제 흡수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즉 그와 비슷한 시스템으로 이제 사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걸 알아서 이렇게 자동으로 잘 해주니까는 우리가 굳이 그 내면을 파고들고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덜 해도 되는 건데, 현재의 통화금융 시스템은 품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바깥이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주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미리 깔아준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각과 판단력이 더 흐려지기 마련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독서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예전에는 권력이라고 하면 국가나 은행 같은 기관이 떠올랐는데요.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누가 진짜 권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현대의 도도한 흐름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날로그의 디지털화입니다. 우리가 정보화 사회를 거치면서 이제는 모든 게 디지털화되고 있다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중앙화의 탈중앙화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모든 권력이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적인 정부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귀족들이 투쟁을 위해서 그 권력을 서로 나눠갖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시민들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그 권력을 다시 나눠갖기 시작하면서 정치적인 면에서 이제는 중앙화가 점차 탈중앙화돼서, 예전에는 군주가 중요했는데 군주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쳤는데 이제는 개인의 자유가 훨씬 중요한 사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앙화의 탈중앙화는 정치 권력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언론 방송도 그래요. 과거에는 공영방송들이 거의 모든 정보를 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점령하는 게 방송사하고 신문사였어요. 왜? 거기만 꽉 장악을 하면 필요한 정보만 걸러서 내보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영방송보다도 오히려 이런 유튜브가 영향력이 훨씬 세졌어요. 즉 개인한테 권력이 이양됐습니다. 한마디로 중앙화가 탈중앙화로 연결되는 것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 바로 이러한 방송과 언론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돈은 중앙은행만이 찍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이에크라는 경제학자가 화폐 탈국가화라는 책을 쓰면서 그러한 생각을 바꿔줬습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암호학자하고 암호화폐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화폐라는 건 중앙은행만이 찍는 게 아니고 누구나 찍어낼 수 있구나라는 그러한 중앙화에서 탈중앙화로 옮겨오면서 이제는 민간 분야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많이 찍고, 이러한 현상이 지금 현대사회에 와서 도도한 하나의 흐름으로 포착되고, 나머지 하나는 온라인의 온체인화입니다. 여태까지는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 하루 8시간 개장을 하고 주로 온라인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같은 온체인 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온체인 거래는 어떠한 장점을 갖고 있냐면 이건 24시간 연중무휴 거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조각 투자가 가능합니다. 주식이나 채권 중에 단위가 큰 것들은 개인이 접근하기 힘든데 이거는 그걸 잘게 쪼개 있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부동산이나 미술품이나 뭐 와인이나 모든 종류의 것, 심지어는 지적재산권까지도 잘 상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가 커지면서 엄청나게 금융 주도 세력으로 커질 겁니다. 한마디로 블랙록의 대표인 레리 핑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이 현물 ETF로 탄생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이 ETF라는 안전한 방식으로 노출된 것은 금융기술의 첫 번째 혁명에 해당하고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두 번째 혁명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사실 RWA에서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즉 실물 자산의 토큰화로서 앞으로는 거의 모든 자산은 다 토큰화 될 겁니다. 그리고 24시간 연중무휴로 빠르게 거래 수수료도 적게 우리들의 이제 생활을 점령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현대의 세 가지 도도한 흐름은 아날로그의 디지털화. 지금 이게 안 돼 있는 게 바로 스위프트 시스템입니다. 스위프트 시스템은 1970년대에 만든 구닥다리 아날로그 시스템인데 이거를 아직까지도 미국이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테러 자금이나 불법 자금이나 마약 자금을 걸러오는 그런 순기능은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아날로그 시스템은 필히 디지털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결제와 송금 시스템은 앞으로 바뀔 수뿐이 없어요. 두 번째는 중앙화의 탈중앙하고 세 번째는 온라인의 온체인화. 이게 현대의 흐름뿐만 아니라 금융을 바꾸는 중심 흐름이기도 합니다. 말씀 주신 것 중에 두 번째 저는 탈중앙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뭔가 이미지가 보다 더 공정하고 자유로운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보시나요? 예,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탈중앙화라는 거는 금융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중간에 은행이 없어요. 즉 분산형 네트워크인데 송금자하고 수취인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은행이 없는 만큼 예금이나 대출을 하면서 이 은행의 마진으로 뺏기지 않기 때문에 예금자한테도 이익이고 그거를 대출해가는 사람한테도 이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중앙금융은 대부분 다 탈중화 금융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게 사회의 모든 현상에서 화폐뿐만 아니라 모든 현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중심 변화입니다. 네, 또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신 온체인 거래와도 연결되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사람을 믿고 거래한다. 내가 당신을 믿고 거래합니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믿을 사람 없습니다. 시스템만 믿고 거래합니다. 이런 변화가 보이고 있거든요. 거스를 수 없는 변화라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나 모든 암호화폐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걸 활용해서 프로그래머블 코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즉 거기다가 사전에 협의된 내용을 그대로 코드화해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더리움이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로 운영되는 코인인데 이제는 다른 코인들도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장착하기 시작해서 XRP라거나 심지어는 비트코인도 앞으로는 프로그래머블 코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도 거기다 프로그램을 장착해서 어떤 용도로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실행되도록 하는 그런 걸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이러한 변화들을 민주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당연하죠. 이게 정부 주도나 중앙은행 주도가 아니고 이제는 민간 분야에서 어떤 창의성과 혁신을 가지고 일으키는 하나의 큰 흐름이기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중앙은행만이 통화를 발행한다라는 이런 고정관념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모든 민간, 그게 기업이건 개인이건 그들이 스스로 화폐를 만들고 그 화폐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화폐가 결국은 채택될 수뿐이 없는 거죠. 그럼 아까 온체인화 기술에서요. 24시간 가능하다고 해주셨어요. 그러면 사실 사람이 없어지고 은행원도 상담사도 없어진다는 걸 의미할 텐데 우리 사람에게 좀 외로운 신호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긍정적으로만 보시나요? 아니면 어떤 부정적인 이면도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인 건 어떤 걸 일컬을 수 있냐면 사실 지금 있는 알트코인의 99%는 나중에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이게 유용한 생존 가능성이 큰 코인이구나 하는 거를 가려내셔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암호화폐의 대부분은 부정적인 면을 갖고 있는 거죠. 사라질 존재들이기 때문에. 특히 스캠 코인도 많습니다. 즉 한마디로 사기성 코인도 많아요. 그냥 돈 모아서 먹튀를 하려고 하는 코인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전체를 믿으시라는 건 아니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 XRP 같이 시장에서 검증된 코인 위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검증된 코인만이 좀 더 신뢰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요즘은 돈보다도 중요해지는 게 정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은 환경 점수, ESG 이런 가치들이 아주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좀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ESG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일부에서는 그거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장을 가로막는 그런 존재다. 그 다음에 임의로 강요된 사회 환경 정책이다라는 건데, 그거를 사실상 주도해낸 게 사실은 블랙록의 대표인 레리 핑크입니다. 즉 레리 핑크가 그거를 주도할 수 있었던 거는, 블랙록이 사주면 그 주식값은 굉장히 올라요. 블랙록이 버리면 그 주식값은 콘두박질 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연금공단이 주식을 선별해서 사면 그 주식이 오르고 거기서 배제하면 떨어지듯이 그보다 더 큰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달러의 총 발행액이 6조 5천억이라는 걸 감안하면 그게 어느 정도 큰 자산인지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큰 자산을 움직이면서 이 양반이 ESG 운동을 주도해왔어요. 이 양반 눈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기업들이 ESG 활동을 이제 열심히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이러한 어떤 반발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운동을 정착시킨 공로를 저는 인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동의합니다. 저는 국가가 당연히 이러한 가치를 결정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가치 결정권이 국가의 손을 떠났다고 봐야 되는 시대가 된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국가들이 주도하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선도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비경제성을 같이 갖고 있거든. 그거를 환경을 보존하고 이런 걸 다 제대로 하려면은 생산 단가도 높아지고,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반갑지 않은 운동이었었기 때문에 그러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이제 심했던 그런 분야죠. 그런데 그거를 민간 분야에서 그렇게 주도했다는 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제 사람들이 국가보다는 시스템, 약속, 알고리즘을 믿는 시대가 온 거는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결국은 사람이나 국가나 중앙기관들은 신뢰를 많이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특히 은행들이 신뢰를 지켜야 되는데, 은행들 스스로 통화 가치를 갉아먹은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한마디로 통화의 남발이나 교란 같은 게 이제 거기에 속하고,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해서 한마디로 부채 중심의 경제 활동을 만들고, 이런 것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비트코인으로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는 통화,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가치 상승률이 높은 통화로 이제 발돋움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통화의 춘추전국 시대에 소비자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는 통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있는 시대에서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 인간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걸까요? 첫째, 우리 인간도 스스로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 이제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사회 시스템, 통화 시스템, 이 시스템 자체를 파악하려는 노력, 즉 공부를 게을리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자신의 모든 것, 자산을 포함한 모든 것을 보존하고 지켜주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네, 또 아까 말씀해주신 탈중앙화가 익명이라고는 하지만 모든 기록이 남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뭔가 돈보다 이런 데이터가 자산이 되는 시대가 오지는 않을까? 당연하죠. 그런 생각이 이제는 드는데요. 데이터가 이제 자산이 되는 시대가 오고, 과거에는 데이터를 무료로 함부로 막 수집을 했어요. 지금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걸 막기 시작했어요. 특히 언론사들서부터 우리들 기사 가져가서 네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기사를 사가라 라고 해서 이제는 그들이 그런 기사를 사기 시작했고, 앞으로는 개인정보도 지금처럼 이렇게 무단 방출이나 손쉽게 구하는 시대를 지나서 정보를 살려면은 돈으로 사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올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데이터를 서로 사고 팔기 위한 거래가 굉장히 급증하면서 국제적인 송금 결제가 굉장히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송금이나 결제 시스템 자체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과거의 스위프트 시스템, 아날로그 구닥다리 시스템은 이건 언젠가 대체해야 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이제 떠오르게 부상하게 될 겁니다. 그럼 교수님, 앞으로는 이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잃어서 얻는 새로운 형태의 가난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럴 수 있죠. 우선은 여태까지는 지식 컨설팅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지식을 빌려서 내 플랜을 짜거나 할 적에 그 상담해 주는 그런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주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나 지식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사회가 이제 올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수님이 보실 때 앞으로 제일 가치 있고 비싸질 인간의 능력이 있다면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지금 당장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모든 학습된 데이터는 그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귀중한 거는 오히려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인성을 기르는 사람들과의 교류와 감성과 신뢰와 믿음에 대한 가치를 키우는 이 기간이 중요한 거지, 중학교 이상은 사실은 학습의 축척입니다. 그런데 그 학습의 축척을 인공지능이 다 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어떤 인간이 중요한 인간이 되냐면 인성과 감성이 풍부한 인간, 그리고 모든 데이터나 이런 거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인간,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바람직하고, 지금 사회에서 인정하는 직업들은 앞으로는 죄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그런 게 법조계 판례를 인공지능이 제일 잘할 겁니다. 그다음에 의사들도 이제는 진단을 할 적에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야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지금 고급 인력들이 이제는 인공지능한테 자리를 뺏기고 인간은 새로운 형태로서 재평가받게 될 겁니다. 네,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더 중요해지는 시대라는 점. 그러면서도 인성과 감성이 풍부한 인간. 네, 인성과 감성이 풍부한 인간까지. 마지막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태도가 있다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신가요? 한마디로 배움에 대한 자세는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투자도 이게 다 배워야 확신을 얻고, 확신이 있어야 어려운 장을 견딜 수 있어요. 그래야 가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힘들고 이런 장에서 내가 싼 값에 이렇게 가치 있는 거를 더 많이 살 수 있구나라는 태도로서 투자 행위를 영위해 나갈 수 있거든요. 우리의 배움은 우리 투자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서 배움만이 살 길이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갑과 돈을 보는 시선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